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2026년도 첫 시황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한 해는 큰 폭의 다들 수익이 많이 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우는 0.66% 상승했고 나스닥은 0.003%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침장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주춤거렸다. 엔비디아 이런 것들 뭐 3%까지 올라갔죠. 자, 그랬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되고 있는 것이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10년들. 자, 그 다음 다른 것보다는 정말로 수익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냐 시장이 그런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수익률이 좋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S&P 500은 일단은 지금 이제 보합을 나타냈다. 자, 반면에 러셀은 기대치로 많이 올라갔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자, 그런 기대치로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러셀이었다. 좀 잠이 좀 4일 연속 좀 많이 떨어질 때라는 그런 반발 매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맵을 봤을 때 좀 안 좋았던 거 있죠. 그게 소프트웨어 인프라 까는 것들, 또 소프트웨어에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 되는 것들, 즉 말해서 소프트웨어 쪽이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겁니다. 뭐 오라클이 약간 반등을 했고, 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하락을 했다. 자, 그 이유는 중국의 딥시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일단은 지금 이제 개발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 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그거부터 그런 소식이 나오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흘러내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 자체는 뭐 2.57% 하락했는데 인도량에 따른 그런 부담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인더스트리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은 맛이 같고 다른 시장이 있죠. 즉 말해서 에너지라든지 이런 시장들, 즉 말해서 지금 다우 쪽으로 장세가 조금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말고는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많이 상승을 했죠. 10% 이상이 증가됐다.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해서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장세가 현출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제조되는 그 HBM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칩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차익 매물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조금 하락세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것이 역시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2.11% 이런 거 엑스모빌 나중에 말씀드렸으니까 엑스모빌 이런 것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 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것도 부동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우 쪽으로 일단 장세가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6개월 동안은 다우 쪽에 좀 상승세가 조금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테크놀로지, 그 다음 파이낸셜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안 좋았던 것이 아무래도 소비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클리컬 오늘 장에서 조금 안 좋았다. 근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장이 조금은 일단 횡보할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에 있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세는 상승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상승으로 트리거가 내면서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은 더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라든지 이런 변화들, 그 다음 앞으로 다가올 지금 대부분의 변수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 무역정책, 특별히 관세 관련돼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혼조세가 남아있는 것이 현재의 S&P 500 시장이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 약간의 딜은 횡보세는 계속해서 당분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직전 고점인 7천을 돌아서기 위해서는 좀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큰 폭의 하락이라보다는 6,700, 그래서 6,700에서 7,000대 박스권이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다우는 오늘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다우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 100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 좀 내려가고 있죠.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올 때마다 좀 물량 자체를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다우 같은 거는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재라든지 자,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일단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나이키 같은 것들, 맥스모빌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종목들을 우리 유심히 보시면서 일단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자. 지금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반기까지는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조금은 시간은 좀 더 걸리지 않겠네. 물론
낙폭이 과대됐던 종목들에 한해서는 상승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이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시일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지금 러셀이 많이 올라갔죠. 오늘 장에서 러셀이 한 1.06% 정도 상승돼 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대치는 조금 있다는 겁니다. 금리에 대한 기대치. 자,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상승되고 있어요. 다우와 러셀이 오늘 장에서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금리가 0.62% 상승한 4.189가 기록하고 있죠. 금리 자체가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4%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30년물도 마찬가지로 4.86까지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내려와 줘야 되는데 내려오지가 않고 있다. 자,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 인하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죠. 제가 이건 단기채만 지금 이제 먹히는 거고 중기채라는 장기채는 먹히지가 않는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뜻은 국채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국채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일단 이제 금리는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것들에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장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3, 4.5는 조금은 기억해 볼 만한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달러 지수는 조금 상승했습니다. 0.15% 상승 98.427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00을 밑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폭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또 하락도 없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골드는 한 0.23% 정도 상승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실버는 조금 상승해서 1.2% 정도 상승되어 있다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세는 예비하기 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면 조금씩 담으셔서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부터 단기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죠. 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월의 시장 상황이 2010년도의 남은 기간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론 S&P 500 지수가 CNBC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에도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연중 상당 기간 동안에 횡보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3년간의 인공지능 관련된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의 성장률이 현재 주가 수준을 따라잡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기업의 이익의 성장률 있죠. 요거 자체 지금 P가 조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닝 자체가 조금은 따라붙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P는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지금 이제 E가 좀 따라붙으면서 이익도 조금은 따라붙어야 되지 않느냐. 자, 그 이야기를 현재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초 증시가 투자자들에게 남은 한 해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72년도에 예일 허시가 고안한 1월 증시 지표는 1월로 향하는 대로 한 해가 간다. 그런 월가 격언을 널린 알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적중률 한 84%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이 지표가 적중했는데 S&P 500 지수가 1월에 2.7% 상승했다. 그래서 연말에는 16% 이상 상승하면서 반등을 이뤄냈다. 그래서 1월의 증시가 조금은 좌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익의 성장률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다. 그다음 시간을 두고 조금은 관망의 자세로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인 금요일에 증시는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연말의 마지막 5일과 다음에 첫 2일 동안에 나타난 계절적 상승세 이른바 산타크로스 랠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첫 5일 자체가 순탄치 않은 출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도 주요 기술의 컨퍼런스 그다음 최신의 고용보고서 이런 것들을 정시를 갖다가 넘어야 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한 지금 이제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로 비싼 수준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좀 기술주가 좀 그런 편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지수에 대한 위험이 많다. 그래서 지수 투자보다는 좀 개별 종목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럼에도 2016년도에도 시장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이 여전히 우호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원빅 뷰티풀 법안 이런 것들, 그 다음 부양책, 그에 따른 부양책, 또한 도비시한 그런 차기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그리고 인공지능의 실물 경제에서 가져다 주는 이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받침하는 요인들도 많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관련 주식의 초기 상황을 갖다 고려해 보면 아직까지 강세장은 당분간 지속이 된다. 자, 당분간 강세장은 지속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다음 주에는 12월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지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6만 5천 개 일자리를 추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요 컨센서스 팩셋에 따르면. 근데 전월이 6만 4천 개죠. 요거보다 약간 높은 수치고 실업률도 4.6에서 4.5로 소폭 하락한다.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면서 주가 자체는 조금 더 실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미 경제가 올해도 2% 이상의 상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약세를 대수롭지 않게 이끌어 왔는데, 자, 만약에 실업률 5%를 넘어선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전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이 5% 넘어서는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되겠고, 또 AI 관련된 실망 매물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는 또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젠슨 왕이 무대에 오른다는 거죠. 젠슨 왕 CEO가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1월 9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기술 박람회인 CES 2026년도에 연설을 하면서 새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CES 2026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 웨어러블 이런 기기의 미래를 보여주는 행사인데, 자, 2016년도에는 인공지능의 실용적인 활용 사회가 더욱더 늘어나서 기업의 막대한 투자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정말로 이익이 창출되는지 그걸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는 부채 시장을 활용해서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더 큰 관심이 되고 있고, 자, 막대한 현금의 보유량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알파벳 이런 대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번에는 정말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여달라. 그래 시장이 그걸 갖다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젠슨왕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더욱더 신중해지고 근본적인 펀드멘탈에 집중하면서 투자 포지션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투자자에게 자신감 있는 어조로 어필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는 시장은 이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이길 수 없고 모두 다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핵심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결론 누가 이익을 창출해내느냐. 자, 거기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우스 중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S&P 500 지수를 갖다가 가장 일단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새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미증시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가 분위기는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이유가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개 지평 중 18개에서 S&P 500 지수가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말해서 후행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기업 가치 대비해서 EBITDA 비율, 그리고 향후 컨센서스의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들. 시총 대비 GDP라든지 주가의 순자산 비율, PB 레이쇼라든지 주가 대비 현금 흐름, 기업 가치 대비의 매출액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벤치마크 지표가 이처럼 비쌌던 적은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지수는 상당히 비싼 편에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지수에 대한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지수 투자는 조금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좋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등락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수가 연말에는 한 7,100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장 낮게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NBC 시장전략가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는데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기술주가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렇게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케어라든지 부동산 이쪽에는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과거 시장 대비해서 아무래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저평가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시장 전반 대비해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의 수정 추세와 3개월 연속의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실적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던 매력적인 투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이 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관세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베네핏을 가지고 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2027년도로서 이후로 일단 관세를 갖다 처리하겠다. 내년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매기지 않겠다. 자, 그런 이유가 어디 있냐. 결론은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또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겁내고 있다. 많은 이렇게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행동 자체는 관세 때문에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연준이 QE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차 대조표가 12월 24일로 끝나는 주에 244억 달러 증가해서 2023년도 3월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3주 연속의 증가세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총 450억 달러 정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총 자산이 6조 5,800억 달러로서 10월 말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해서 일단 자산을 매입하고 있는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20년도에는 매달 350억에서 550억 달러의 규모의 국채를 매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총 매입액이 한 5,500억 달러 정도 달하게 된다. 그럼 연준의 7조 달러 정도를 넘어설 것으로 의미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2024년도 10월 이후의 최고 수준이다. 자,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공식적으로 다시금 확대되고 있다. 계속해서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국채를 자기들이 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 연준의 지금 이제 대차 대조표를 계속해서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자부터는 대차 대조표를 갖다 계속 늘리면서 아무래도 국채를 많이 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채를 사면은 시중에 돈을 많이 뿌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유동장세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 있죠. 이제 ROIC에다가 외를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에 초과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본 비용에서 내 자본을 투하해서 얼마만큼의 초과 수익률이 나타나느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일 메이저들 있죠. 얘들은 뭐 자본을 갖다 많이 투입을 해야 많이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죠. 엑슨모빌 이런 것들 지출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것보다도 지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마소, 아마존, 오라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캐펙스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영업 비용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잠깐 높은 건 구글하고 메타밖에 없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모건 스탠리 차트인데 자, 요거 자체는 스탁하고 반드하고 얼마만큼의 코릴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 여기 상관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지금 이제 반드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드 수익률이.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조금 이런 것들이 잘 맞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러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2025년도 들어서 마이너스 8%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2017년보다는 좀 적게 내려왔는데 거의 비슷한 모양이 내려왔다. 자,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는 자, 아무래도 달러 가치, 즉 말해서 돈의 가치는 금리하고 결정이 되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데 재패니스 엔이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는 입장이 있고 유로도 금리를 동결하는 입장이 있다. 자, 일단 금리는 계속해서 동결 내지는 올라가고 있는데 자, 미국만 금리가 내려가는 입장이 있죠. 요번에도 2010년도에도 돈을 계속해서 풀 거기 때문에 내려간다. 자,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그렇게 급반등해서 올라가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하고는 좀 다른 상대 개념인데 다른 데 지금 엔이라든지 유로 달러, 파운드 같은 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기는 힘든 모양이 있는 것이 2020년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100년 만기 장기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비드 때 있죠. 그때가 2020년도에 3월 달에 지금 이제 240, 50까지 갔던 것이 지금 보시게 되면 50 정도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장기채들이 거의 다가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든 시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미국도 TLT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안 되니까 중기채라든지 단기채 정도로 운용하시는 건 좋은데 장기채는 답이 없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CNBC가 하이타워 어드바이저의 스테파니 링크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2026년도에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테마는 어떤 건지 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타워 어드바이저의 최고 투자 전략가인 스테파니 링크가 하고 있는 말이 빅테크 부진기업, 경기 민감기업, 자동화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경기 민감기업 이런 것들은 자세히 봐야 되겠고 또 빅테크 부진한 기업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메타, 아마존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유니온 퍼시픽, 그다음 로크웰 오토메이션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메타하고 아마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와 같은 재정 정책이 미국 경제를 강화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2010년도 이런 주식들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2016년도는 전망이 밝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소비자 부분의 회복력뿐만 아니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런 재정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경제가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소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규제 완화, 그다음 은행 대출의 증가 이런 것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의 투자자들의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테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하고 아마존은 올해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메타는 주가가 최고가 대비 17% 정도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 기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투자자들을. 그래서 고비용의 인공지능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순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래서 2027년도까지도 EPS 성장률 자체가 한 38달러까지도 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승되니까 주가는 계속 상승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막대한 자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준다면 현재 기업 가치 수준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아마존 역시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비타의 13에서 한 1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보통 18배 수준이다. 이것도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AWS 사업은 지난 분기에 성장세를 보였고 이러한 추세는 2010년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소매 부분에서 11%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해외 매출도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위치가 매우 매력적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 두 종목들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빠질 때마다 눈여겨서 봐야 될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엑슨모빌이 새해를 맞이해서 급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수를 추천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엑슨모빌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세계 최대 석유기업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원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52주 제저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2025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마감됐는데 가격의 움직임은 원유 시장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위험 대비 보상 지표를 고려해 볼 때 매력적인 기회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것은 엑슨모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가스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가스값하고 지금 이제 엑슨모빌 주가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 일단 요때부터는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는 내려가고 있죠.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유가 자체가 이미 여러 악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호재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온갖 악재가 다 겹쳐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나왔다는 거죠, 악재가. 그래서 오펙들이 아무래도 경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을 내놓으면서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들. 또한 동시에 중국은 전략 비축량을 늘려서 수요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들.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 이런 것들 지속적인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60달러 미만으로서 하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저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가 더 이상 크게 떨어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 이유를 본다면 각국이 공급량을 영원히 늘리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쉽게 회복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적어도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는다. 완전히 가스값이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은 경제가 과열될 경우에는 유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아무래도 회사들이 탄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배당금 증액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하니까 어느 정도 주가는 방어가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스모빌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했죠. 돌파한 후에 이제 N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종목에 넣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들이 흘러가는지를 관찰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많이 상승됐는데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메모리 시장은 AI 인프라 수요 증가로 인해서 2020년도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AI가 계속해서 일단 증가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요 내용은 D램은 공급이 10에서 20% 증가되는 반면에 수요는 20에서 25% 증가되고 있다. 수요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낸드 역시도 공급이 13에서 18%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수요는 18에서 23%가 증가되고 있다. 그 수요가 많다는 것들. 또 서브 수요가 전년 대비 40에서 50% 급증하면서 공급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품의 구성도 역시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DDR4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단종이 되고 있다는 것들. 반면에 웨이퍼는 마진이 높은 HBM과 새로운 D램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삼성의 64GB의 DDR5 이런 게 RDIMM 이런 가격이 몇 분기 만에 $265에서 $450 그리고 $480로서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가격이 뛰니까 당연히 일단 주가가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공급과 수요의 분균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메모리 업체와 AI 인프라 공급 업체의 마진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전략적인 진입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가격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의 부족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주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로 인해서 모건 스탠리는 2026년도에 메모리 시장 상황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경색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면서 제조 제약과 강력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2026년도 D램의 평균 가격이 62%, 낸드가 아무래도 75% 상승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00년대 하반기에 중국 시장의 수요 급증 한 30억 달러 증가 이후에도 HBM32의 평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의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를 56%, 63% 상향 조정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뛰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반도체 관련 주식인데 2025년도에는 좀 부진했지만은 루캡트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런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자, 그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주식은 2025년도에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칩 제조업체들은 대부분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된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2010년대도 강력한 수익을 아무래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데이터 센터 쪽에서. 자, 그럼에도 특히 자동차라든지 산업용 칩 분야가 성장이 좀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온세미도 있는데 아무래도 시노쉽스가 조금 그런 회사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570에서 600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제품에 사용되는 실리콘 설계라든지 전자설계 자동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12월 초에 컴퓨팅이라든지 AI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일환으로서 시놉시스 보통주 20억 달러어치를 매입한다. 자, 그렇게 발표했죠. 그 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별히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제조 전에 설계라든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특수한 소프트웨어 전자 설계 자동화, EDA 시장의 성장세로부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면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월 12일 발표한 그런 초기 전망치를 통해서 2010년도 회계년도 예측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고, 자, 특별히 AI 기반의 EDA 툴이 라이센스 갱신이란지 연간 계약의 가치를 EDA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설계 자동화가 있는데 저거 자체가 지금 AI 기반으로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최근에 중국의 수출 통제, 반도체 산업의 불균등한 그런 회복세가 EDA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조금은 가리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 점유율은 S&P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제공업체 이런 것들에 상대적으로 낮게 잊은 수준이다.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중국에다 수출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 여력은 있다. 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4분기 때 딜리버리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42만 8,227대 정도로서 전년 대비해서 한 15.6% 정도가 하락이 됐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고, 또 2025년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163만 6천 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8.6%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하락이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수출량 이런 것들이 BYD와 더불어서도 훨씬 더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주가의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에 반해서 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 자체는 14.2기가와트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가 증가됐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번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풀셀프 드라이빙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월가에 지금 2010년도 회계연도의 차량 인도 예상치인 180만 5천 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좀 내려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전망치를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EPS 전망치도 2.2달러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갖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차량 인도량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425로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도 4분기에 41만 8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에 약간 못 미치는 매수지만 즉 기대치에는 상회하는 수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용량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14.2기가와트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차량 인도량을 160만 대, 에너지 저장 용량을 64기가와트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 장기적인 판매량 증가를 뒷받침할 핵심 요소로서 2010년도 상반기에 테슬라 로보택시, 그다음 풀셀프 드라이빙의 계획의 진전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립으로 지금 유지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